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클레임과 상사중재, 중재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는 시간이 되겠는데, 전체적인 그 무역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역 거래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그 영토와 이제 주권을 달리하는 격지자 간의 나라와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뭐 국내 거래에서도 여러 가지 그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또는 거래 당사자인 나 자신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물며 외국과의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이 종료 단계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그것을 원만하게 타결하기 위한 것은 어떤 방법이 있으며 또 그 방법을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주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같이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클레임 그리고 이제 중재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특히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런 클레임 때문에 죽겠어.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컴플레인하고 이 클레임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제 내가 수출자가 돼가지고 물품을 수출했는데 그쪽에서, 바이어가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요번 제품에는 수량이 한 몇 개 부족하다. 그리고 색이 좀 약간 바랜 것 같다. 라든지, 그 다음에, 인도 시기가 좀 늦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고로서, 주의로서 이렇게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컴플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클레임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컴플레인을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한다든지, 또는 그 컴플레인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클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역 거래에 있어서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요즘에 상당히 그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는다. 클레임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상대방 측에서는 위에서는 무슨 굉장히 컴플레인이 누적이 되는데 그것을 성실하게 처리를 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컴플레인을 먼저 그런 이제 일을 이야기할 때는 클레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시고 그러면 무역에서 이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매매 당사자끼리 어느 일방이 그 매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로 약속된 대로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주로 매도자보다는 매수인의 클레임이 훨씬 많죠.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이 매수인의 클레임이 되게 많게 되는데, 그러면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람은 클레이먼트, 클레임을 이제 당한 사람은 클레이미 이렇게 되는데, 물건을 이제 파는 사람, 그죠? 물건을 파는 사람, 그러면 이쪽에서 클레이먼트가 이제 되는데 클레이먼트는 주로 피해자가 되니까 이쪽이 바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셀러가 되는데 꼭 클레임이가 셀러를 의미하고 클레이먼트가 바이어를 의미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클레임이 제기되어 오는 그러한 빈도수를 봤을 때 이쪽에 피해자가 바이어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물건을 팔고 그 돈을 다 받았다. 그러면 이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이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돈도 지불했고 그랬는데 물품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에 셀러스 클레임보다는 바이어스 클레임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게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컴플레인의 단계에서 어떤 그것이 불성실하게 처리가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클레임이다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근데 일반적으로 바로 매수인이 제기하는 바이어스 클레임이 압도적으로 훨씬 많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레임의 유형을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 일반적 클레임 그리고 마켓 클레임, 의도적 클레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것이라는 이제 부주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 어떤 수출자가 이제 포장을 했는데 포장을 제대로 잘 안 해가지고 그 안에 내용물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어떤 손상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 주로 이제 과실이나 태만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그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클레임이 바로 이제 일반 클레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켓 클레임이라는 것은 아주 이것은 상당히 그 의도적으로 악질적인 그런 클레임이 되겠는데, 마켓 클레임은 또 다른 말로 또 플렉츄에이션 클레임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시황 클레임이라고 이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이제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수입업자가 마니터를 수입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수출자로부터. 그래서 뭐 한 대당 뭐 50불이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수입을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막상 수입을 하려고 보니까, LC도 이제 오픈을 했고, 수입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또, A라는 사람이 동일한 제품을 수입을 해와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임포터가 생각해 봤을 때 50불에 수입을 해와가지고 이것을 한 70불 정도에 판매를 할 그럴 계획이었는데, 이 사람이 동일한 물품을 먼저 수입을 해와가지고 한 50불에 이것을 판매를 한다. 그렇게 되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수입을 해서 팔아봐야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망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수입업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먼저 이 수입 계약 자체를 취소해 버리든지, 아니면 이쪽 수출자에게 수출 단가를 확 낮추든지, 그래서 50불을 뭐 한 30불 정도로 낮추든지, 이런 두 가지 방안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 처음에는 원래 의도대로 이렇게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불리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의도적으로 아주 그 사소한 그러한 이유를 대가지고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켓 클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어떻게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출 단가를 내리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도적 클레임은 이제 마켓 클레임보다 더 아주 그 나쁜 의도를 갖고 진행하는 클레임이 되겠는데, 매매 당사자의 순전한 악의와 이제 고의적에 의한 것, 그죠? 이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해가지고 아예 이 수출자로부터 수입 대금을 결제를 하지 않으려고 온갖 생떼를 쓰고 거기다가 한 수를 더 떠가지고 피해 보상에까지를 수출자에게 요구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의도적 클레임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이제 한번 잘못 걸리면은 참 그 회사로서는 상당히 그 낭패를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무역 클레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출자 입장에서 예상을 해보게 되면 일단 금전적인 문제가 제일 이제 대두가 되겠죠. 뭐 제때에 만약 외상으로 물건을 수입을 해가고 지불할 그런 날짜에 대금 지급을 안 한다든지, 또는 대금 지급을 다 안 하고 일부분만 하고 질질 끝나든지, 이런 경우를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수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착한 물품이 상당히 불량품이라든지, 또는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그 수출자가 인도기를 어기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를 상당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 클레임이 그렇게 되게 된 이제 발생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처음부터 뭔가가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일단 상대방의 그 어떤 신용도,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용조사의 3요소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 거래회사를 충분히 탐색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거래 상대방으로서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언어 및 관습의 상의가 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서의 조항을 서로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방식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몰이해 또는 이해 부족, 거기에서 이제 기인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것을 차지하는 게 바로 무역실무지식의 결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매매계약서상에 정하고 있는 그러한 조항들을 제대로 이제 기입을 못 해가지고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신용장에서 배웠던 뭐 애프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구를 이제 잘못 적었다든지, 그 다음에 품질 기준에 있어서 품질과 완전히 샘플과 완전히 똑같은 것,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게 됐고, 그것은 바로 무역지식의 결여가 바로 계약서의 결여로 이제 바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상황의 변동, 그래서 이제 악질적인 마켓 클레임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자국이나 그 상대방 국가의 그 법규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만약에 그 수출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매매계약서를 체결해가지고 수익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전반적인 그런 요소가 다 엉켜가지고 클레임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클레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매도인과 매수인이 쌍방 지켜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수출자 입장에서는 약정된 그러한 물품을 정확한 그 인도 날짜에 인도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물품에 대한 대가로서 정확하게 대금 결제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레임을 이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마냥 언제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물건이 도착을 했는데, 목적항에 어떤 TV가 도착을 했다. 근데 이것을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정해주지 않으면은 뭐 3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이렇게 방치를 해두게 되면 이것을 사용하다가 어떤 부주의에 의해서,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이 제품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품질이 불량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도착한 이 물품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품을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클레임의 제기 또는 클레임의 제기 시간을 말하게 되고, 약정한 기일 내에 클레임 통지를 발송하고 클레임의 내용이 이제 확정이 되는 대로 필요한 서류를 제시해서 정당성을 입증해야 된다. 이것이 TV가 불량품이다, 그럼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불량품인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검증인, 그래서 surveyors, 검증인의 어떤 검사인의 그런 보고서라든지 또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제시를 해가지고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언제까지 그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시간이 되겠다. 그죠? Within a reasonable time. 여기서 이제 reasonable time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서상의 이제 서류를 정하기 나름이죠. 어떤 육안으로 바로 이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이것이 reasonable time이 좀 짧아지겠고, 그 다음에 어떤 화학 첨가물이라든지 어떤 기계를 작동을 해봐야지만이 그 반응이 나중에 시일이 걸려서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은 이런 기간이 좀 길어지겠죠. 바로 그런 것도 이제 매매계약상에 언제 그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정하게 되죠. 그래서 비엔나 협약에서 이제 매수인의 위반과 구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규정을 하기를 이제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하는 기간은 실행 가능한 단기간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두고 있죠. 클레임과 상사 중재 같은 경우는 항상 그 클레임, 상사 중재에 대한 그 영어 예문, 그것이 항상 그 영어로 이제 투자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잘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레임 청구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금전대급에 있어서 이제 정확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완납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그 손상품에 대해서, 깎아달라. 처음에 100불이었는데, 수량이 부족하고 또는 품질이 조악하다. 그래서 뭐 20불을 깎아내고 80불을 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나올 수가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
이외에, 금전 이외에, 예를 들게 되면 어떤 인도한 물품을 인도받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불량이다. 그래서 그 인도를 거절을 한다든지, 즉 이제 반송을 시켜버린다든지, 기타 어떤 도착한 물품을 검사해보니까 수량이 부족하다. 또는 품질이 불량이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당신하고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할부 선적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이제 강경책이 또 나올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클레임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합리적으로 상거래상의 형평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된다. 어느 한쪽이 입장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합당한 방법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쌍방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 추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죠? 제3자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라면 별개지만, 그렇지 않은 조금 심오하고, 그리고 어떤 고급 기술이 적용된 그런 물품이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또 법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바로 매매 당사자끼리 서로 원만하게 합의에 의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의해서 타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 해결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런 해결을 질질 끈다든지 미룬다든지 이렇게 되면 쌍방 서로 손해가 되니까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그리고 최대한의 그 비용을 절약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신속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 클레임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클레임의 그 해결 형태 및 방법을 보게 되면 먼저 당사자 간의 직접 해결은 클레임 포기, 타협과 화해가 있는데 클레임 포기에는 waivable claim에서 경미한 클레임의 차후 주의를 촉구하고 클레임을 포기하는 것. 여기서 이제 클레임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 문장에서는 내가 당신 물건을 받아보니까 포장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 그래서 네 포장 때문에 우리 물품이 약간 파손 입었고 아주 피해가 아주 경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네들 앞으로 수출할 때는 그 포장을 좀 잘해라 하고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거, 워닝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알았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과 레터가 오게 되겠죠. 바로 그런 것. 그렇게 함으로써 클레임까지 어떤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클레임을 포기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서로 경고를 했는데 그쪽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이행이 잘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떤 서로 간에 이제 분쟁이 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타협과 화해를 해라. 그래서 컴프로마이즈를 하게 되는데 당사자 쌍방의 합리적인 타협과 양보와 화해가 필요하겠다. 그죠? 우리 그럴 거 아니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발짝씩 서로 물러나가지고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게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amicable이 보이게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amicable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friendly. 이것도 여기에는 서로 잘 어울리는 그런 말이지만은 이 중재 조항에서 쓰는 원만한 해결이라는 것은 바로 amicable을 쓴단 말이에요. friendly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friendly가 아니고 amicable이다 하는 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가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게 되는데, 매매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그것이 서로 쌍방의 그 이익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타협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제3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단계가 먼저, 알선이 있다. 그래서, intercession or recommendation 하는데, 뭐 그런 경우를 줄 수 있겠죠. 뭘 그러십니까? 둘 다. 자, 이렇게 좋게 타협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만하게 하세요. 그래도 중간에서 이제 나서서 그걸 조정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알선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제3자가 개입했는데 서로 쌍방이 빡빡 우겨가지고 조정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조정해서 conciliation or mediation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죠.
A의 의견도 듣고 B의 의견도 들어서 그럼 쌍방이 적당하게 합의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것을 쌍방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를 하게 해가지고 그 해결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조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이 중재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비트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알선과 조정에는 어떤 법적 권한이 없는 그러한 개인이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분쟁을 해결을 해주게 되는데, 이 아비트레이션 중재 단계까지 오게 되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개입을 해가지고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알선과 조정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중재인이 그 중재에 나서가지고 내린 그 판정에 대해서 매매 당사자가, 분쟁의 당사자가 그 판결에 복종을 하게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그리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바로 중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때, 또는 어떤 그 매매 계약서상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중재로 해결하자라고 그러한 안이 없을 경우에는 또 이제 소송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중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복을 해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리티게이션을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면 이제 조금 해결이 좀 힘들어지고, 또 비용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래서 가장 이제 타당한 방법이 바로 중재까지만 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더 추구를 해야 될 그러한 단계는 조정에서 끝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알선, 조정, 중재, 소송, 자, 이런 것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게 된다. 시험에서는 처음에 알선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가, 알선, 조정, 중재 이런 것이 막 뒤섞어 나가지고 이제 그 올바른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알선, 조정, 중재, 소송 이런 것들을 영어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 영어는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역 계약에 있어서 클레임 조항에 명시해야 될 방법은 뭐가 있는가? 먼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기 기간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제기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입증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이 이제 무역 계약서를,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만약에 분쟁에 대비해가지고 그것을 중재에 의할 경우에 거기에 중재에 오기 그 전 단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매매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기 기간은 뭐 within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뭐 within 7 days after arrival of destination에서 목적항에 도착하는 이후로 7일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하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 계약서의 그 이면에다가 이것을 명시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기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팩스로 할 것이냐, 폰으로 할 것이냐, 뭐 그런 것, 또는 이제 문서로다가 그것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이제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입증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검증인의 그 보고서에 의할 것이냐, 아니면 사진에 의해서 그것을 입증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명시를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먼저 개념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 계약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고 그 판결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 제도다. 그래서 소송의 분쟁 해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해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ADR. 그건 꼭 외워주셔야 돼요. 소송의 분쟁 해결. 그래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그래서 항상 그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매매 계약서가 있고 이 뒷면에 바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것을 중재로서 해결한다 하고 그 조항을 기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중재를 하게 되면 그 중재는 어느 나라의 중재기관에 따라야 할 것이냐, 그런 것도 바로 이제 여기다가 명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뭐 중국하고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러면 클레임이 발생하게 되면 그 중재는 뭐 중국의 상사중재원 또는 이제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그쪽의 중재에 맡긴다 하는 그러한 조항들이 바로 매매계약서의 이면에 그것을 기재함으로써 추후에 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한 기재된 절차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매매계약서는 그러한 사항이 이미 뒷면에 전부 다 이렇게 타이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난에 블랭크된 비어있는 그 난에다가 아까처럼 클레임의 제기기간이 7일이다 그러면 그 7일만 타이핑해서 집어넣으면 되도록 그렇게 표준화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중재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중재 계약이라는 것은 먼저 그것이 성립이 되려면은 쌍방이 전부 다 중재에 응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중재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을 하려면 반드시 양 당사자의 중재 계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그 매매 계약서 그 이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중재 계약에 응한다고 서로가 그렇게 매매 계약서 상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 동의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재 계약이 없는 경우 일방이 중재를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쪽에 클레이미가 있고 클레이먼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금 분쟁이 발생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중재기관에다가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의뢰를 하게 되는데, 이 조항이 없다면, 매매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이쪽에 클레이먼트가 피해자가 중재를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클레임이 가해자가 중재를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를 해버리게 되면 그 중재 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중재 계약 조항이 없을 경우에만 바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재 계약의 방식에는 중재 계약은 서면에 반드시 기명날이라는 것이거나 계약 중에 중재 조항이 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부의 중재 조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재는 사전 중재 합의와 사후 중재 합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매매 계약서에 중재에 의해서 의한다고 그렇게 인쇄가 되어 있거나 또는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서신을 보내서 매매 계약서는 없지만은 서신을 보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재에 의해서 해결합시다 하고 그렇게 서로 합의한 문서가 있다든지 또는 정보에 그것이 나열되어 있다든지 그래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중재는 사전중재 합의와 사후중재 합의가 있는데, 사전중재 합의라는 것은 바로 매매 계약서 상에 처음부터 작성할 때부터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사후는 뭐냐면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클레임이 딱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 당사자가 자, 우리 싸우지 말고 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하고 제의를 해가지고 그럼 좋다. 중재에 의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중재 기관에다가 그 분쟁 해결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후 중재 합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재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근본적인 것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겠다. 일단 중재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재 기관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거법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중재지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중재는 한국의 서울에서 한다 또는 중국의 베이징에서 한다 하고, 그러한 중재지가 반드시 이제 표시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곳에서 하는데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할 것이냐,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에 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중국 상사중재원에 맡길 것이냐 하는 그러한 중재기관을 명시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중거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중재를 하는데 그 중재에 적용되는 그러한 법칙, 법률, 그런 것들은 어느 것을 적용을 할 것인가, 대한상사중재원의 법률을 따른 것인지 또는 한국법을 따를 것인지 또는 뭐 중국법을 따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그러한 법률 조항, 그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시를 해야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중고법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역거래에서 그 적용되는 그 법률의 형태. 그래서 크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국법, 뭐 일본법, 여기서 다시 또 뭐 독점금지법, 관세법 같은 그런 실정법이 있고, 그다음에 강행법은 아니지만 어떤 절차상에서 필요로 요구하게 되는 법, 그것이 바로 절차법이 되겠죠. 그래서 중재나 이제 소송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재의 효력을 보게 되면 첫째, 직서금지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중재 계약이 이렇게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이것을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중재에 의해서 해결한다라고 중재 조항이 이렇게 돼 있다면 양 당사자 중 어느 하나가 바로 법정으로 이것을 끌고 갈 수는 없다.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다면 중재에 의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직서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해결책이다. 그래서 이것은 final award다. 중재 계약에서 이 중재 기관에서 내려진 이러한 판정은 그것이 최종적이고 불복하거나 항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판정을 딱 받았는데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다시 또 항소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바로 단심제다. 단심제. 바로 단심제이기 때문에 중재위원이 즉 아비트레이터가 내려진 그러한 판정은 최종적이고 다시 번복하거나 그러한 중재에 대해서 번복하거나 취소는 안 된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외국의 중재 판정의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승인되면 그 집행을 이제 보장받게 되는데, 이렇게 중재기관에서 내려지는 이러한 판정에 대해서는 비록 한국의 서울에서 이러한 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중국에서 또 바로 그 국제적인 효력이 인정받아서 어떤 법률적인 그런 구속력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하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재 판정의 그 이행과 강제 집행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재기관에서 내려진 이 중재 판정문을 가지고 바로 어떤 그 재산상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집행력을 갖느냐, 그런 건 아니고, 중재 판정문을 가지고 상대국의 법원에다가 이것을 제시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런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압류를 한다든지 어떤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절차를 받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클레이미가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패소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해가지고 저항할 수 있는, 즉 구제받을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그 수단이라는 것은 바로 중재 판정 취소의 소다. 바로 뭐냐면 이런 중재에서 내려진 이 판정문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따로 법원에다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재 판정 취소의 소가 되겠고, 그러면 이쪽에 클레이먼트가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중재 판정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에 따라서 이 승소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은 바로 중재 판정의 승인. 이거 이제 반대의 개념이죠. 중재 판정 승인이라든지 또는 집행의 소. 중재 판정 승인과 또는 집행의 소. 여기서 소라는 것은 이제 소송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 권리가 있죠. 이렇게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졌는데 이쪽에 패소자가 이 중재기관에 판정이 내서 나는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이 법원에다가 이거 취소해 주세요 하고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중재 판정 취소의 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승소자가 이렇게 중재 판정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쪽에 피해자가 이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행할 것을 법원에다가 제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용어가 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의 소송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비로소 이제 법률적인 효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 가지고는 바로 집행력이 없게 되니까 승소자가 그러한 권리를 인정을 받으려면 바로 상대국의 법원에 중재 판정 승인 또는 집행해소를 제기를 하고, 그럼 이제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법원이 그것을 허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법원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해서 강제 압류라든지 또는 뭐 재산을 공매 처분한다든지 그런 게 바로 그 효력이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재제도가 단심제이고 그리고 상당히 신속한데도 꼭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단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교를 이렇게 해보게 되면 먼저 중재계약의 자율성이다. 장점을 보게 되면 법원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수단을 요구하지 않고, 그다음에 쌍방이 공정한 판정에 의해서 그게 복종하기로 하는 서로 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그러한 분쟁 해결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첫째는 이제 가장 좋은 게 신속하다는 것이죠. 소송 같은 건 3심제이고, 그리고 그것이 항소나 항고를 거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경제적인 낭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다음에 중재인의 이제 전문성, 그래서 어떤 법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국제 상거래에서 여러 가지 실무 경험이 많은 그 중재인이 개입을 하게 됨으로써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또 장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비공개다. 재판 과정에 기업의 비밀이 차단되기 때문에 대외 신용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삼성 그 반도체가 어떤 다른 나라에 하고 소송에 걸렸다. 또는 휴대폰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특허를 침해했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이렇게 중재에 회부가 되었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설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상의 어떤 그 난이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낱낱이 공개가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기껏 그 개발해 놓은 그런 기술이 다 유출될 우려가 있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한 사실이 바로 외부로 유출되게 됨으로써 기업의 그 신뢰도가 상당히 공신도 면에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불합리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중재는 대외적으로 비공개다. 이런 것이 또 하나 장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송행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나라를 또 많이 왕복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체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들죠. 그것에 비해서는 소송이 경제적으로 아주 저렴하고, 그 다음에 비록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법원에 그것을 직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이제 그 나라의 주권을 벗어나서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국제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점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특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의장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개입이 되면은 이 중재위원은 비록 상거래는 밟지만 그것을 법률적으로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중재인은 그 판단 능력이 미흡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또 있겠고, 그 다음에 예측 가능의 결여다. 그래서 거기 중재인으로 이제 나선 그 중재인들이 어떤 그 쌍방의 어떤 이익관계에 얽혀 있다든지 또는 감정에 너무 치우친다든지 해가지고 어느 한쪽에 불리하게 이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소제도의 결여. 아무리 뭐 중재인이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판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 다소 이제 소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패소자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 억울하지만은 그것을 다시 또 항소를 해가지고 번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즉 단심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또다시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이제 차단되어 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의 그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재의 절차를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에 어떤 분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쪽에서
피해자가 중재기관에다가 중재를 이제 의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중재기관에서는 그러한 것을 접수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피해자에게 이렇게 중재 요청이 들어왔는데 너 출두해라. 또는 항소자를 준비해라. 하고 이제 회신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 가해자가 그럼 중재기관에다 좋습니다 하고 응하게 되면 이제 중재가 시작되는 것이고, 만약에 출두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출두 명령을 한 번 내리고 2번 내렸는데도 이쪽에 가해자가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패소가 된다. 그래서 자, 2회 출두를 거부하면 자동으로 패소한다는 거,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재를 신청할 때 반드시 신청서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구두라든지 또는 전화로 한다든지 이거 안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중재기관에 따라서 중재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심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항상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중재위원은 항상 홀수이다. 그죠? 3579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숫자인데 3579다. 왜냐하면은 중재위원장이 한 명이 있고 양측에서 한 명씩 중재인을 선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짝수가 된다. 그죠? 4, 6, 8, 1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뭐 2명이 있고 이쪽에 1명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보나마나 그죠? 이쪽에 가해자의 중재인이 이쪽 편을 드니까 그런 공정한 그 재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홀수가 돼야 되겠다. 짝수 안 된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심리를 하고, 그리고 중재를 해가지고 그것이 어느 쌍방의 주장이 옳다. 그럼 그쪽에 승소와 또 패소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판정문을 내려주게 되죠. 그럼 어워드가 되는데,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피해자는 바로 그 해당국의 그 중거법에 의한 그 해당국에다 법원에다가 아까 중재의 그 승인 또는 이제 집행의 소, 그것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중재는 뉴욕 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이것도 시험에 상당히 그 빈투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뉴욕 컨벤션에서 바로 이런 국제 상사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제정을 해 놓았는데, 이 중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양 당사자국, 만약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일본이나 한국, 양국이 전부 다 이 뉴욕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거, 이런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중재 판정을 가지고 이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인정을 받으려면은 중재 판정문과, 여기서 이제 중재 판정문이라는 것은 어워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어워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재 합의서가 있어야 되겠다. 상대방이 중재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했다는 그런 약정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려진 중재 판정문, 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이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에서 클레임을 딱 제기를 해가지고 중재에 의뢰를 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부를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쪽에 피해자가 제시한 그러한 것이 정당치 못하다.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입증을 할 책임은 바로 이쪽에 있다는 것이,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해자가 그러한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해보게 되면 법원에서 그러면 집행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중재 계약이 뉴욕 협약에 그런 적용 범위에 있어야 된다. 적용 범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뉴욕 컨벤션, 거기에
양 당사국이 서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중재계약이 서면성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구두로 된다든지 이거 안 되고 반드시 그 문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중재계약이 무효, 실효 또는 이행불능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기껏 중재 판정을 내려놨는데 이쪽에 뭐 도망을 갔다든지 또는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됐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것을 법원에 강제 집행을 통한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중재를 내려봐야, 중재 판정을 내려서 접수해서 법원에서 그것을 지시명령을 내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외국 판정의 그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쪽에서 비록 중재에서 이렇게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물품이 어떤 그 상대국의 그 상거래 행위에 반하는 그런 불법적인 어떤 목적물이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당국이 어떤 그 법률에 이제 저촉이 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실현 가능성이 없게 되니까 이것은 바로 법원의 집행 요건으로서는 바로 부적당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죠? 또 이제 중재 요청을 했는데 당사자의 일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출석해서 그 심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다시 또 공판을 연기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두 번 2회 출전 명령을 내려가지고 안 나오게 되면 바로 자동 패소가 된다. 이런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재를 신청할 때는 항상 서면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중재계약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반드시 뉴욕 컨벤션, 뉴욕 협약에 양 당사국이 다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재계약을 다 마치고 여러분들 그 강의 듣는다고 지금 많은 그 강의가 이제 흘러가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피곤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끝까지 잘 그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